지금 프랑스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일 유럽의 선거가 끝나자마자 의회 해산을 하고 총선 결정을 해버린 게 프랑스거든요. 그러면서 극우파 극좌파 할 것 없이 포퓰리즘을 막 쏟아내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투자하는 분들은 야, 이러다 재정 파탄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여기저기서 시위가 벌어지는 거예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재정 불안 그리고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프랑스 CDS가 대폭등을 한 거예요.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최근 시장 흐름들이 굉장히 일일비하는, 굉장히 한 주 굉장히 급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6월, 7월에는 어떤 흐름 보여줄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좋은 흐름들이 시장 전체가 좋다라기보다는 빅테크라고 불리는 뭐 엔비디아, 그 다음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만 좋다 보니까 오히려 다우지수는 빠졌거든요. 이런 차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도 좀 비슷한 흐름이죠. 그동안 잘 가던 업종들만 잘 가고 소외받던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에서는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싼 걸 더 사도 될까 굉장히 고민이 커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물가지표, 그리고 뭐 FOMC 회의,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중국 경제지표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리고 좀 6월달 흐름으로 약간의 변화치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부터는 잘 갔던 것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싼 것을 잘 사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할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FOMC는 뭐 여기 4페이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금리 동결은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래서 금리 동결이냐 뭐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은 점도표, 금리 난 얼만큼 얘기를 해줄까라는 그림이었는데, 일단은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24년 점도표는 좀 뭐라 그러죠? 좀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3월 FOMC 때까지만 하더라도 24년에는 금리나 3번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번 6월 FOMC에서 한 번으로 축소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매파적이다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죠.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동안 금리나 한 번밖에 안 할 거다라는 우려는 4월 말부터 시장이 선반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24년 점도표를 보시는 것 지나서 25년, 26년을 보시죠. 그러니까 24년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는데 25년은 3번에서 4번, 26년도 3번에서 4번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럼 더하기를 해볼게요. 24년, 그러니까 3월 FOMC 때는 24년 3번, 25년 3번, 26년 3번, 총 9번입니다. 근데 이번에 점도표가 수정됐는데 24년은 한 번이긴 한데 25년, 26년 합쳐도 또 9번이에요. 그러니까 즉 26년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은 유효하다. 시점이 좀 늦춰졌을 뿐 금리 인하는 3.1, 26년까지 3.1까지는 간다라는 게 보여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시점이 지연됐을 뿐 금리 인하 사이클은 여전히 탄탄하구나라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3번을 하면 고민하겠죠. 언제 하는 거야? 3, 6, 9, 12 중에 언제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24년은 한 번으로 하고 25년 4번, 26년 4번 하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금리 인하 사이클적으로 가겠구나. 분기마다 3, 6, 9, 12, 3, 6, 9, 12 사이클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보다는 좀 안도가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요 점도표 분포도를 볼게요. 6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금리 동결을 주장한 연준위원이 4명, 금리 인하 한 번이 7명, 금리 인하 2번이 8명이에요. 숫자로 보면 금리 인하 2번을 주장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고, 직전에, 그러니까 FOMC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5월 CPI가 잘 나왔잖아요. 만약에 그걸 확인했다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간발의 차로 금리 인하 한 번이었지 금리 인하 2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표 분포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선반영했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2번 금리 인하 연준위원들이 8명 제일 많다는 점들이 시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매파적인 FOMC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그래도 안도할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이 좀 많았다라고 평가합니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상보다 낮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4월 CPI가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시장은 좀 불안정했던 흐름이었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CPI가 2달 연속 둔화됐다라는 점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언급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최소한 CPI가 3개월에서 5개월은 둔화돼야지 금리 인하를 고민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준 위원들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물가가 둔화돼야지 금리 인하를 고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한 2달 둔화됐다가 한 달 튀고 계속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2달 연속 둔화되고 6월 CPI까지도 둔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왔고, 특히 PPI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여기 10페이지 그림 보시면 PPI는 4월 2.2에서 2.5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2.2, 헤드라인 PPI는 플랫했고요. 그리고 코어 PPI는 이것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둔화됐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 둔화세가 재개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둔화된다는 것은 다시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했고, 그래서 점도표는 24년 점도표는 한 번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2번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그런 촉발했던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물가가 계속 낮아질까요? 등락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11페이지 그림 보시면 많은 분들이 밑에 그림 때문에 물가 안 떨어지겠다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외식 식품은 4%, 에너지 서비스는 4.7, 의약품은 3.1, 주거비는 5.4, 의료 서비스 3.1, 운송 서비스는 10.5. 전반적으로 다 높아요. 근데 여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항목별로 상승률이고, 항목별로 반영 비중을 대입해서 기여도를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식품 가격 그리고 에너지 물가 전부 다 0.3, 0.2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품 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0.3으로. 그리고 주거비가 2. 그리고 운송 서비스가 0.7 정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즉 말씀드리자면 지금 물가 상반함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와 운송 서비스. 다행히 주거비는 계속 둔화되는 그림이고 운송 서비스도 계속 올라오다가 이번에 꺾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가는 좀 더 안정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하나씩 살펴보여드리면 요 위에 그림 뭐냐면 CPI 주택가격 지수랑 주택가격 변화율 그리고 임대료 변화율이거든요. 이게 1년 1개월 정도의 고점의 시차가 있어서 그 시차를 감안해 보면 올해 3분기까지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자, 3분기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유가 상승률을 보면 저희가 전망치를 3분기, 2분기 평균을 83달러, 3분기 평균을 86달러로 가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때문에 3분기 유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곡물 가격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제 막 플러스 반전되는 흐름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고차 가격, 신차 가격은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고, 임금 상승률이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려했던 운임료, 운송 서비스가 반등했던 그림들은 공급망 압력 지수가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꺾이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3분기는 특히 주거비와 유가 상승률 그리고 중고차 신차 가격 변화율 이런 것들로 인해서 3분기 물가는 생각보다 레벨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3분기 중에는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3분기 중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물가에 대한 굉장히 걱정 많으신데 그런 것들은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채권금리는 이 그림 보시면은 4.2, 10년물은 4.2, 2년물도 4.700까지 떨어졌어요. 좀 있으면 4.6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채권금리는 주주죽 떨어졌는데 달러는 이상하게 104포인트였던 게 105.6까지 튀어 올라와 버렸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심도 진정되고 물가에 대한 부담도 덜어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들어왔는데 왜 달러는 튀었는가? 이걸 보려면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달러 약세 압력이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다른 통화들이 약세 압력이 더 커지면 달러는 자연스럽게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강해질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복칠게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 비중이 유로화가 57.6%고요. 엔화가 13.6%, 파운드화가 11.9%, 캐나다 달러는 9.1%, 스웨덴 크로나가 4.2%, 스위스 프랑은 3.6%. 자, 이거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우와, 유럽도 금리 인하, 캐나다도 금리 인하, 스웨덴도 금리 인하, 스위스도 금리 인하, 이래서
달러가 강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은 6월 달에 같은 시기에 금리 인하했던 유로화와 달러화를 보면 유로화는 마이너스 0.91 지난주에 캐나다 달러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문제였다면 유로화도 폭락을 하고 캐나다 달러도 폭락을 같이 했어야 되죠. 오히려 캐나다 달러가 더 폭락을 했어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그럼 유로가 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요 그림이 눈에 띄더라고요. 지난주 6월 7일, 10일 저점으로 프랑스 CDS가 100이었던 게 140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40% 이상 폭등을 했어요. 독일도 한 40 몇이었던 게 지금 60 가까이 돼 있어요. 얘도 40 몇 프로 폭등을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지난주 6월 7일, 9일, 10일을 지나면서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어요. 의회 선거. 그 결과 여기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우파가 원래는 41.8% 의석수를 차지했었는데 46.1로 확대됐고요. 좌파가 35에서 31.5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우파가 득세한 거예요. 여기다가 프랑스가 난리가 났거든요. 프랑스가 난리가 났는데 왜냐면은 프랑스가 총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1당이 지지율 1위가 극우 정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의회 9일 유럽의 선거가 끝나자마자 의회 해산을 하고 총선 결정을 해버린 게 프랑스거든요. 그러면서 극우파 극좌파 할 것 없이 포퓰리즘을 막 쏟아내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투자하는 분들은 야 이러다 재정 파탄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여기저기서 시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극우파는 안 된다, 극좌파는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제가 뉴스로 접하기로는 150군데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프랑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재정 불안 그리고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프랑스 CDS가 대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로화가 유독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은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까지 조금 불안한 흐름들을 자극하면서 달러를 조금 더 그러니까 유로화가 급락을 하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N 약세도 좀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BOJ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N 달러까지도 반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달러 강세에 조금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유럽 정치적 불안이 언제 끝날까 모릅니다. 이거를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돌아가는 게 그러면은 다시 펀더멘털로 가보자.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의 압력이 좀 커질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벤트성 일시적인 오버슈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26페이지 그림 보여드리면 파란색이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거든요. 이게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경제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못하다라는 의미고 이게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둘 간이 유로존은 잘하는데 미국이 못하면 달러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림 한번 보시죠. 파란색은 마이너스에서 지난주 낙폭을 키웠고 유로는 잘 버텨줬어요. 플러스권에서. 즉 펀더멘털 환경은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리스크가 확 터지면서 달러가 강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이벤트성으로 인한 달러 강세는 수그러들기 마련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좀 가늠해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트리거 포인트는 뭐 6월 말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6월 21일 날 유로존 PMI랑 미국 PMI가 발표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유로존 PMI는 제조업도 서비스업도 5월 대비 반등한대요. 미국 PMI는 5월 대비 둔화된대요. 그러면은 또 엇갈리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달러는 약해지고 유로화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럽 의회 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일시적인 달러 강세 그래서 그게 있다 하더라도 106포인트를 넘어서기보다는 105에서 106포인트에서 등락은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를 고점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난주는 코스피가 2770까지 갔는데 계속 모두 못 뚫었잖아요. 그거는 아마 이런 달러 강세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진정되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천까지 바라보기보다는 2,900선 근처까지는 한번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천 이상 저희가 하반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3,100 이상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7, 8월 달에는 또 한번 이렇게 쉬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6월 말 7월 초까지는 2,800선 후반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답답한 부분이 환율 쪽이에요. 환율 쪽. 그죠? 그럼 환율 쪽에서 뭔가 풀어주면은 시장이 조금 우호적이겠죠. 지금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를 보면 28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자, 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강도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약하다는 거예요. 달러보다도. 즉 달러가 1% 올라갔는데 위안하고 원화는 1.2, 1.5 더 올라가서 더 약하다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연초 이후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 중국 증시가 좀 반등은 있었지만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흐름들이 저는 6월 중순을 지나면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중국 경제 지표들 잘하긴 했는데 이번 주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그리고 앞으로 7월 달까지 흐름들이 좀 좋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소매 판매, 그동안 제일 부진했던 소비 모멘텀이 살아난다라는 점이에요. 왜 그렇게 기정사실화할 수 있나요? 이 그림 보여드릴게요. 33페이지 위에 그림인데 한번 보시면은, 자, 2023년 11월 고점으로 소매 판매는 지난달 4월 달까지 6개월 연속 둔화됐습니다. 반등할 거야, 둔화. 반등할 거야, 둔화.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22년 11월 마이너스 5.9를 저점으로 쫙 치고 올라와서 23년 4월까지 18.4. 그러니까 24%포인트가 튀어 올랐거든요. 1년의 시차를 두고 그게 반대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 5월, 6월, 7월을 보시면 18.4였던 소비 모멘텀이 2.5로 둔화됩니다. 16%포인트가 쭉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반대로 거꾸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비 모멘텀이 5월, 6월, 7월 지표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잘 나왔던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물가 데이터, PMI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진짜 실물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되면 시장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냐?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 강도가 좀 진정되고 강세압력이 좀씩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했던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좀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따가 좀 코스피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등락은 있겠지만 6월 말 7월 초까지는 3,200, 3,300 정도까지, 그리고 홍콩 증시도 7,100, 7,200 정도까지는 좀 반등을 좀 더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미국발 훈풍이 들어오긴 했지만 달러 쪽에 교란 요인이 있었다면 이 달러 쪽에 대한 부담을 중국 변수가 좀 풀어주면서 좀 상단을 좀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변수 같은 경우는 뭐 등락은 있고 지금 AI 모멘텀에 의해서 시장이 막 날아가는데, 자, 애플 주가가 급등을 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AI 모멘텀 플러스 판매량 확대 기대감들이 있죠. 여기에 이면에는 중국 쪽에서 얼만큼 뒷받침되는지가 또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중국 변수가 올해 하반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만 놓고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더 나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로 엇갈린다는 거죠. 지금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 그림 뭐냐면, 지금 미국은 전형적으로 bad is good, good is bad예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지표가 못 나오면 물가 둔화되겠는데? 통화정책 조금 더 완화적이지 않아? 이런 기대감 살리고, 만약에 물가 경제지표 잘 나오면 야, 물가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거꾸로 된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여기 보시면은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쇼크가 나왔는데 시장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 또 예상보다 높았어요. 이게 상쇄되면서 시장 멈춰버렸죠.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시장은 통화 정책에 워낙 오리엔티드 돼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40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4월보다 반등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반등이 진짜 세게 나오면 또 시장은 출렁일 것 같아요. 예상보다 못하면 시장이 다행이다 뭐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응달책방에서 나올 때마다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이 그림 위에 그림 보시면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고점을 찍고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리스크 오프, 내려가면 리스크 온인데 고점을 찍었다라는 의미는
조만간 리스크 온 시그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가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라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빅스가 워낙 낮은 수준에 있어서 미국 증시는 시장을 되게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박스권 등락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42페이지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금 S&P 500은 되게 오버슈팅 구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급락은 아니다 하더라도 약간의 물량 소화 과정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추세대 상단에 최상단에 근접해 있어서 18,000포인트 돌파 시도까지 열려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쉬어가는 국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